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신에 회개한 자와 목하도다. 죄의 정된 자를 놓아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아멘.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주여 파도 같은 소리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0편입니다. 110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보를 내어 보내시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같이 읽습니다. 길가에 시내 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인류 사이에를 들어가가지고 세계사에 있는 내용 100가지 정도에서 잘못된 내용을 하나 정도 하나씩만 하면은 조금 인류사를 좀 보완되지 않겠나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일본의 역사를 좀 일본의 입장을 그 책을 쓴 일본의 입장을 조금 다루다가 한국의 역사에도 문제가 좀 있다. 문제가 여러 개 있지만은 한국사에서도 손을 좀 대는 그런 환경이 와서 손을 댔는데 그것이 5.18 민주화 운동에 손을 대버렸어요. 지금 현재 2015년 현재 대한민국에 어쩌보면은 이거는 참 양날을 가진 어떤 장난감이라 그럴까요? 만졌다 가면 다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이거는 5.18 민주화운동은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에 정답이 없어요. 양날의 장난감, 양날이 있는 장난감이다. 칼에 날이, 양쪽에 날이 서 있는데 어디라도 잡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인데 이 내용을 개신교 목사니까 이걸 다룰 수 있고 개신교 목사가 다룬다라는 것에서 즉 광주 지역의 호남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 어떤 거부감. 목사라면은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민주라는 단어를 거기서 쓰도록 놔뒀을까? 이런 것에 대한 반발. 그래서 이제는 시작이 되어졌는데 바라기는 그래요. 역사란 그래. 역사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역사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것을 현재적으로 바라볼 때 그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의 어떤 발자국은요. 국가면 국가, 개인은 개인대로 개인은 습관이 되어지고 국가는 하나의 사건이 되어지는데 개인의 역사도 이야기를 일단 나오면은 그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내가 겪은 이야기고 내가 한 이야기지만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요. 그게 실질적인 있는 상황을 그대로 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결국 한 사람이 저질러진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전달해낸다. 다른 사람들이 알린다. 말로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역사를 목사 한 사람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환경에서 내가 경험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는 지극히 나의 주관적인 내용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하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현재에 있는
5.18 민주화 운동 그것 자체 전달되는 것만 가지고 듣다가는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의 보조 발언, 어쩌면은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데에 하나의 유리를 통해서 바라봐라. 햇빛을 바로 받으면은 직사광선에서 눈이 부셔서 못 보고 반사된 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생유리가 있는 걸 통해서 보면은 조금은 아마 객관적으로 들리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개인의 생유리, 개인의 의견,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하나의 피해를 보는 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덜 피해를 보는데 기여를 할까 해서 제 개인의 의견을 되도록 객관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목사면서 요것에 대한 어찌 보면은 5.18 사건이 날 때에 그 현장부터 직접적인 현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계된 수많은 현장 사람들이 내한테 전달해오던 그런 실질적인 그 사건 당일에 같이 동시대 살은 사람. 그러면서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담겨 있는 이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렇게 품고 있던 사람. 그게 이제 목사. 이런 데서 발표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뭐 자꾸 좀 변명 같지만은 객관적인 부분을 자꾸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지만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런 것이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연구해 볼 여러 가지 어떤 비판의 어떤 내용은 있지만은 분명하게 5.18 민주화 운동은 뭔지 모르게 설명이 필요하다. 잘못된 색깔이 있어서 지금 다른 사람 후손들이 번듯이 이것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전달되어 가고 있다. 그걸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민주화에 대한 내용, 이 민주화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 칼럼에 있는 이런 칼럼,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예요. 이런 칼럼에 4가지 내용만 일단은 있지만은 이게 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다르게 하면은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면 뭐 텔레비전에 이런 데서 정치 비평가들 해갖고 평론가들이 나와서 말하는 그런 어떤 계층까지 다 하면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근데 그 전체를 다 모아보면은 주로 이 4종류에 준한다. 이걸 쪼갤 수 있지만은 한 4 정도 하면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응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민주화라고 하는 이 요소에, 이 단어에 우리가 지금 정치, 직장, 이 국회의원회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회를 할 때 지금 현재적으로 이 국회의원회를 할 때 딱 잘라가지고 어느 국회의원을 말하느냐 하고 딱 예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분명한 것은 새정치 민주연합 이 정당이에요. 정당. 현재 정당이라니까. 이 정당이 여기 좀 민주라고 써있죠. 민주.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 정당이 다른 사람하고 합당하면서도 바뀌고 또 무슨 조건 되면 또 바뀌고 막 바뀌는 또 아마 좀 있으면 또 바뀔 거예요. 지금 개혁 이야기가 나오나니까. 그런데 안 빠지는 게 있단 말이야. 이름이 아무리 바뀌도 여러 가지 바뀌도 반드시 들어가는 건 이 민주라는 단어는 반드시 들어간다. 민주라는 단어가 단지 들어간다. 그리고 이 민주화라 하는 이 개념이 같이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부가 되어 있다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안에는 정치인으로서의 직장이라 생각하고 정치를 하려고 달라드는 사람이 단순하게 국회의원으로서 그냥 직장이니까 민주당이라 하는 이 정당을 가지고 내가 직장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소속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새정치연합이
현재 야당이지만은 야당으로서의 국회의원, 지금까지 인식이 되어 어떤 야당으로서의 정체성, 이것 자체가 없잖아. 지금 그것을 질타받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여당은 하는 거 보니 별로 신통치 않은데, 이런 여당이 하는 게 별로 신통치 않을 때, 이때 야당이 부각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적기, 그런 호기를 새정치연합이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걸 보고,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화에 대한 개념은 두지 않고 단지 여당과 야당에서 하는 이 정치적인 구도에서 야당 쪽에 힘을 실어주는 일반 사람들이, 새정치연합이 분명히 제1야당인데 여당을 뒤엎고 여당에 대해서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한탄하는 내용이 지금 새정치연합을 바라보는 야당 기색이 있는, 그런 민주화에 대한 것은 자기 개념하고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탄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이 민주라고 하는 이게서 민주화라는 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끝까지 붙잡을 거는 이 사람들이 야당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당을 제압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그게 그 보궐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선거가 두 차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 차례 다 패배한 거예요. 참패를 한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정표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의 힘을 발휘할 때에도 불구하고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느냐, 요 내용이야.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이 새정치민주연합 안에는 정치인으로서의 직장인의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은 이념적인 요소로서 똘똘 뭉친 요소의 국회의원이 있단 말이에요. 민주화에 대한 이념, 즉 반국가적인 요소에 있는 그런 이념의 정치인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에 통해서 투쟁, 쟁투, 여기에서 민주라는 단어 속에서 딱 들어가 있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광주 지역에서 내려오는 그 색깔, 어떤 그 흐름, 풍토적인 여러 가지 어떤 정서, 김대중 어떤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흐름,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으면서 지금 이것이 이러한 민주화라고 하는 이 구조가, 민주화라는 이 구도 자체가 지금 어떤 큰 벽을 만난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데 이 민주화라고 하는 이 구조가 처음에 만들 때에 5.18 민주화 운동하면서 이런 민주화를 만들어가지고 힘으로써 넘어가야 되는데, 굴러가야 되는데, 순조롭게 굴러갈 구조로 되어 있던 이 민주화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것 자체가 지금 현재 브레이크가 탁 걸리는 거예요. 즉, 오르막, 브레이크는 안 되더라도 경사를 만난단 말이에요. 경사를. 내리막에서 쭉 와서 좀 순탄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민주연합하고 국회의원이 많이 모이는가 하면은 지금은 국정에 대한 이런 흐름 자체가 여러 가지 다변화되어지는 국제정세, 그리고 세계 여러 가지 어떤 구조 자체가 민주화를 써야 될 만한 이것이 이슈가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런 노동운동, 이념정치, 이런 강조 이런 요소에서 계속 밀고 나갈 힘이 약해지거든. 그러니까 각각의 동력이 이런 칼럼에 있는 이런 제 나름대로 가진 동력 자체가 지금 전체가 힘을 잃고 있다. 그런 현상에서 서로 간에는 이 칼럼 하나하나에 유대에서 각각 유대는 안 되니까 서로 감춰 있으니까 나는 무슨 계통인데 하는 이것을 서로 간에 내가 이러니까 당신 이리 와 이래는 안 되거든. 국회의원이라 하는 이 자리 때문에 서로 간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나는 이 칼럼인데 너는 그 칼럼이냐? 그럼 우리 칼럼 서로 통합하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에 새정치연합 안에 민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각각 다른 칼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새정치연합되어 있다 보니까 각각 칼럼에 있는 그 동력 자체가 지금 소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소진. 그게 동력에 뒷받침되어지는 불지피는 그 요소가 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은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이해를 해야 야당에 대해서 답답하다 그러고 그게 대표가 어떤 대표가 바뀌더라도 이 칼럼 자체가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은 이 4개를요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4개가 새정치연합 안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면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새정치연합 안에 이 4개가 전체가 다 공통적으로 뭐 1대1이라 하는 비율은 아니지만 이 비율은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도 내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도록 이 구조가 야당의 현재 민주라고 하는 단어를 걸치고 들어오는 그 요소는요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요소의 하나에 안철수 같은 사람은 지금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철수 같은 사람은 새정치연합에 인원수는 몇 명 안 들어가더라도 여기 지금 아직 민주화라 하는 이런 단어조차요 이 개념조차 없는 사람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이런 칼럼 속에 있는 사람이 자기 칼럼에 안 들어오나 자기 칼럼에 안 들어오지만 안철수 씨가 여기에 어느 칼럼에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정쩡하게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전부 다 개파가 100명이 넘는 인원이 되지만은 100몇십 명이 되는 인원이 되지만 그게 칼럼을 쪼개면 결국 3, 40명 하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어떻게 그 야당의 행세가 야당이 결국 4파 정도로 분리되어 있고 안철수 씨까지 하면 5파예요. 5파 안에 새정치 민주연합 안에 5파라니까. 요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당 같은 경우는 뭐 앉아서 그저 묻기도 하지만은 국민들 전체가 볼 때는 국가 전체를 볼 때는요 국가가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야당도 비실비실한데 여당도 비실비실한데 이 여당을 채찍질할 야당이 없는 거예요. 야당이. 그러니까 여당이 비실비실해도 정치가 되어 가니까 국가가 결국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어떤 어떤 첨예한 어떤 이 동력, 여러 가지 국력을 만들어 나갈 이런 힘이 분산되고 힘이 모아지지 않아요. 국회의원의 그 위치가 국민들의 힘을 한 국가로 모아야 되는데 그 모을 동력이 여당이 해야 되는데 여당이 비실비실한데 그 강한 여당을 만드는 것은 강한 야당이 있어야 여당이 강해지는데 야당이 비실비실해 보니까 야당이 그만 허물허물해지가 있다. 국가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두 가지의 현상을 우리가 현상보다도 하나는 형태라고 하나는 현상을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4가지 구조를 가지고 5.18 민주화운동 이런 걸 통해서 도대체 우리나라에서의 민주화라 하는 이 구조는 민주라고 한 단어를 쓴다고 할 때 그 흐름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를 이렇게 축으로 보면 그 4가지를 하나의 축으로 형성을 해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라고 보면요. 이렇게 본다고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가능해요. 이념 정치 요거 자체가요. 저 중앙에 있어요. 요거 자체가 이념 정치가 저 중앙에 있는가 하면은 이념 정치 위에 뭐가 있냐면 노동운동. 요 노동운동이 이렇게 싸고 있다니. 노동운동이 싸고 있는가 하면은 노동운동 밖에 광주라고 하는 이 지역, 요 지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밖으로 제일 밖에 겉모습에서 정치 형태를 통해서 안 그러면 정치 평론가들이 이제는
민주운동을, 민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에 국회의원은 안 들어가더라도 정치라고 하는 이 평론을 하면서 법률, 사법부 출신이라든지 이런 어떤 행정부 출신이라도 민주 그러면은 최고의 언어인처럼 민주를 말이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쓴단 말이에요, 여기. 정치하는 사람도 쓰고 일반 평론가 쓰는 이런 내용이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 껍데기 속에 요 안에 있는 이념, 이거를 내다볼 수 있는 민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도 이 이념적인 이런 어떤 반국가, 반정부, 민주라는 단어 속에 반한국이란 말이에요. 반한국. 즉 한국을 정복시켜야 민주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한국이, 대한민국이 전복되기를, 붕괴되기를 바라면서 민주를 쓰고 있는데 민주를 쓰는 사람조차 그 의미를 모른다 이 말이야. 속에 파묻혀 있어갖고. 그리고 노동운동 자체가, 노동운동하는 그 자체에, 그거는 우리가 정부 또 노사간에 노사정 이 세 단체에 있지만은 이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나 정부가 민주화라고 하는 이 단어,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노동운동 속에 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적인 그 개념으로서,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 훈련되어진 그 개념 자체를 모르면서도 민주노총하고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가 반공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공산주의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테이블에 앉혀놨고 서로 국가를 이야기하고 국가의 국론을 이야기하고 또 사회의 어떤 회사의 어떤 이익을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서로 간에 뭔가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지금 안에 알맹이 있고 그 껍데기에 드러난 것은 이 민주화하는 사람이 광주 쪽에 있는 사람이 심하다. 주로 광주 사태라든지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개념 때문에 광주에서가 이런 광주 지역에 있는 사람,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말을 많이 쓴다라는 것에서 그만 일반적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껍데기가 지금 현재 드러나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에서 민주화라는 단어를 광주 지역이나 호남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쓴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절기어 민주화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자꾸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화는 광주에서 일어나는 그 민주화 운동 자체가 그게 하나의 큰 힘인갑다. 현재적으로 그래 알고 지역에다가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요 안에 있는 껍데기 안에 있는 이념적인 부분이나 공산주의 어떤 투쟁 이론에 대한 이런 접근은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이 설마 그게 있겠나 요래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겉으로 현상으로 확 드러난 것이 뭐냐, 이러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민주화라는 구조가 있다면 이것이 확 드러난 내용이 어떤 사건이냐, 요걸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이건 제가 정확한 어떤 자료는 내가 못 들밉니다. 그러나 심정이 있다 이거죠. 이게 뭐냐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잖아. 전 대통령. 이것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사건이 요 민주화 이름하고 관계되어지는 분명한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분명히 봅니다. 그럴 만한 정황은 민주화라는지 이게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 투쟁이론에 접근했다, 투쟁이론에 어떻게 좀 심취했다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정황은 제가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건양숙 씨 처가 건양숙 씨인데 건양숙 씨 아버지가 장인어른이잖아요.
빨치산이에요. 빨치산. 즉 공산주의자예요. 이것이 본인이 공개한 거예요. 아내가 빨치산 아버지를 둔 딸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막 사는 사람이 공개하니까 그럼 내가 아내하고 이혼하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빨치산이 된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노선이 어떻다 이런 데는 밝히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여론상으로 어마어마 유야무야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라가면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내용이, 서해 그 북방 한계선 이야기가 막 한참 나올 때에 NLL 지금 그 문재인 씨가 지금 그걸 붙잡고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정치적으로 지금 그 어떤 그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씨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결부되어 있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NLL 사태를 이야기할 적에 그때에 나온 여러 가지 비망록, 여러 가지 자료들이, 거기에서 공개된 여러 가지 음성들이나 이런 내용들이요, 또 그 북방 한계선 이야기하는 그 NLL 이야기 내용 말고 판문점에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국 대표가 가서 북한 대표하고 만나는 여러 가지 대화하는 내용들이, 노무현 씨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이 북쪽을 위하는 하나의 밑에 어떤 보면 좀 마치 무슨 그 부하 비슷하게 김정은의 마치 부하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요 내뿐이 아니라고, 나뿐이 아니. 그런 자료를 읽으면서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할 정도로 완전히 김정은이 시킨 대로, 김정은이 한번 만나려고 엄청나게 참 몸부림치는 그 어떤 처절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아니 어떤 비자금 조성하고 돈 어떻게 하는 요것 갖고 결백해가지고 그 결백증 때문에 자기가 못 이겼다, 일반적으로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요 배짱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그거 해가지고 자기 명예 아니에요.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걸려있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배경인물들, 그것이 있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라는, 인물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인물이냐, 바로 이런 정치 이념적인 어떤 반국가적인 어떤 체제 전복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그리고 공산주의 노동운동에서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또 어떤 노선의 어떤 리더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대통령하고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개인의 끈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한 사람이 정리하면은 자기 가정에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라든지 또 그런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인맥 자체가 사람들이 보호되겠다, 요 계산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하고 저는 그래 추정하는 거예요. 이 추정은 내 개인의 추정이고 어디까지나 개인적이기 때문에 반론을 하면 내한테 반론해야 되고, 나는 답할 것은 지금 이야기한 정도밖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말고 전부 다 알고 있는 공개적인 자료예요. 유튜브에 있는 그 유튜브에 대해서 노무현 씨 검색하면 그것서 나타난 내용, 또 다른 사람들이 입으로 이야기한 여러 가지 내용들 유튜브에 얼마든지 자료가 있어요. 지금 그런 개념이 민주화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해당되어질 수 있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위험한 단어라는 것을 알고 사용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고 민주화라는 단어를 쓸 때에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18 민주화
이제 운동은 좀 이따 하는데, 적어도 5.18 민주화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이 5.18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3.1 운동하고 연결해서 5.18이 뭔가는 계략이 있다 이렇게 되어졌고, 여기에 민주화라는 단어를 꼭 집어넣는 어떤 의도는, 즉 5.18 민주화 운동의 주도하는 그 세력은 이 정치 이념에서 민주화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은 차라리 민주라는 단어를 쓰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이념적인 요소를 아직 이것 자체를 완전히 뺐다 보고 그야말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개입해가지고 막 이건 단지 정치 구호를 만들기 위해서 5.18 민주운동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끝나지 않은 단어 민주화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념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그러므로 5.18 민주화까지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보면 이 단어에 대한 내용이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단어다. 여기까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당장에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광주 시민들이 이걸 거부해야 되니까. 5.18 민주화 운동에 현재 성역화되어지고 그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 그 전부 다 끝에 드러난 사람이죠. 그 안에는요, 저 밑에 그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은요, 표면에 안 나타나요. 절대 안 나타나. 몇 겹을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 내용을 알지, 그런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매스컴에 아무리 해도요, 그 사람들의 정체를 모른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연결된 고리가 아마 노무현 씨한테 관계되었기 때문에 노무현 씨는 자기를 죽여서라도 그거를 보호하려고, 조직을 보호하려고 했는지, 안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자기 부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인하고 연결다 가는 건 아니지만은 부인에 대한 것도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면 계속 그 파고든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죽고 나니까 파고든 사람이 안 나오거든. 더 이상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 주변에 파고들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 명예 공격이라 해가지고 막 파고든 사람 많은데 죽고 나니까 막 싹 다 무너져 버리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걸 노렸지 않았느냐, 그래 보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민주화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운동을 해야 돼. 운동. 5.18 민주화 운동이잖아요. 운동.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는 거예요. 어떤 5.18 민주화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 개념이 이게 공식적으로 나타났다 해서 이게 이제 일반화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이런 단어를 쓰는 것에서 앞에 5.18 민주화 이 부분이고만 별로 참 이거는 계략적이지 않고 이건 별로 의미가 없이 그냥 막 붙이기 쉬워서 붙였다 이러면요, 이 운동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부분에 여러 가지 요소에서 불합리한 어떤 분명한 단어가 채택이 되면서 이게 고정화됐다는 것에서 그게 어떻게 운동이 들어갔느냐라는 거예요. 5.18 민주화를 운동이라 부를 수 있느냐? 요거 우리가 처음에 캐스팅 마크를 해야 돼요. 운동은 어떻게 되면 운동을 부르느냐? 운동에 버금갈 수 있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혁명이라는 혁명, 거사가 있잖아요. 또 뭐가 있냐면 어거 4.19 어거라는 것도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데모란 말도 있잖아요. 데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퇴, 무슨 사퇴의 말. 처음에는 이 사퇴라 그랬거든. 광주 사퇴라 그랬거든. 그럼 이런 말들이 대신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운동이라 했겠느냐 이거지. 운동이라. 이야기를 길게 해야 되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운동이라 그럴 적에 지나간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요거하고 혁명, 거사, 의거, 데모, 사퇴하는 거하고 운동하는 것은 어디서 차이가 있어 보이네. 뭔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이란 말을 했단 말입니다. 요걸 보면은 혁명이나 거사나 의거, 데모, 사퇴 여기는요 뭐가 따라오냐면 폭력이 따로 폭력이. 반드시 본인이 폭력을 쓰든지 상대가 폭력을 쓰든지 폭력을 쓰는 거예요. 학생들이 데모 가만히 있어가 시위하는 것 같으면 길거리 그냥 지나가면요 그건 시위지 그건 데모나 어떤 폭력 어떤 그 혁명이나 의거 데모 이런 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을 막 던지고 또 상대방은 또 막 물대포 쏘고 주고 받을 때는요 이것이 데모가 되는 거예요. 데모. 한쪽에서 분명히 폭력이 들어가면요 이게 데모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폭력이 들어가면 그게 나오는 내용이 여러 가지 혁명, 거사, 의거, 데모, 사퇴 이런 언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운동은 주체, 운동이라고 부르는 주체, 이 주체에서는요 절대 이거는 폭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라고 할 정도로 폭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개념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런 운동, 폭력, 데모, 저항, 항거 이런 내용의 단어가 들어가면서 도대체 이런 언어가 언제 정리가 됐느냐, 언제부터 이런 부분에 우리 인류사에서 언제부터 이런 단어가 정립이 돼가지고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려지는 데에 이런 운동의 그 구조로 이렇게 불려졌을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들어갑니다.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5.18 민주화 운동을 그 이름에 걸맞도록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이름 붙여서 이렇게 불러라 하고 결정된 것이 맞느냐? 운동이라 불러야 되느냐? 폭력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요소에서는 이거는 절대 그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력이 들어갔는데 자기들로 무장을 들고 군인들 향해서 총을 쐈단 말이에요. 발포를 했단 말이에요. 뭐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들도 무기를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저항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운동이라는 단어를 당당하게 쓰고 있는 여기에는 이런 개념 자체, 혁명, 거사 이런 개념 자체를 알고 썼느냐,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이라는 단어가 좋아가지고 이걸 쓰면은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바라보고 여기도 하나의 계략적인 어떤 계산이 있어갖고 썼느냐, 이 요소를 알아봐야 돼요. 따져봐야지. 더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